자, 오늘은 우리가 비상독서 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여러분, 주제통합적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통 2학년이나 3학년 때 독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3학년 때 독서 교과서가 배정이 되면은 수능 특강을 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교과서가 무용지물이고요. 2학년 때 독서 교과서를 쓰게 되면은 나름 정말 독서 교과서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도 사실상 학교들이 좀 건너뛰는 단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학교들이 절대 건너뛰지 않는 단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통합적 읽기는 뭐냐? 자, 바로 여기 옆에 개념이 나와 있죠. 동일한 화제, 즉 동일한 소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이나 서로 다른 형식의 글을 통합적으로 읽는 게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는요, 요즘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시도되고 있죠. 우리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독서 지문이 가지문, 나지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 통합적 읽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 주제통합적 읽기란 무엇일까?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고 이것을 재구성하는 독서 활동을 의미한다. 주제통합적 읽기에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의 진행글을 대조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고요.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다. 이때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 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며 읽어야 한다.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책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교류적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주제통합적 읽기의 목적인 거죠. 자, 첫 번째 글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글입니다. 우리 비상독서에서는 주제통합적 읽기에서 행복에 관한 세 가지 글을 읽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글은요, 바로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큰 주제 안에서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이라는 작은 글을 하나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설명문이기 때문에 행복에 관해서 설명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중 철학자 밀은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지문에서 유의해서 봐야 될 학자는 바로 밀입니다. 밀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자 이렇게 의문형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독자에게 질문을 한번 던짐으로써 독자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자, 그럼 밀은요, 공리주의자로서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행복의 정의가 나오고 있죠.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미리 생각하는 정의가 나왔어요. 정의, 여러분 정의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죠. 기쁨, 즉, 여러분 이 즉이라는 건 재진술의 부사어죠. 같은 말이라는 거야. 즉, 기쁨은 고통이 없는 것, 이런 상태고요. 이게 바로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이다라고 해서 미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기쁨이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일까라고 여러분 의문형을 지금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글 끝날 때까지 나올 겁니다.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여러분 자 벤담이라는 새로운 학자가 나왔어요.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자 벤담은요. 물질적인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안을 한대요. 아 여러분 벤담은요. 물질적 쾌락을 중시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여긴다. 이건 여러분 벤담의 생각이야. 자, 그러나 여러분 대조의 부사어죠? 밀은요.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즉, 밀은요.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여러분 이 부분요.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미리요, 물질적 만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자, 문제 풀 때 어떻게 나와? 밀은 물질적 만족을 부정한다. 절대 아니에요. 즉, 밀도요, 물질적 만족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봐요. 어떨 때?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는 필요하다. 하지만 행복할 때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즉, 행복을 추구할 때
물질적 만족이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라는 건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자, 3문단이요.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또 의문형이죠. 자, 행복의 본질, 행복의 조건 찾아봅시다.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에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밀은 행복의 본질은 자긍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이요? 자긍심이요. 또한 여러분 또한은 나열의 부사어죠.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인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 이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했대요. 자, 그럼 미리 생각한 행복의 본질은 뭐야?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이꼴 자긍심, 그리고 미리 생각한 행복의 조건들은 뭐다? 자립적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 동정심이라고 본대요.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미래 행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또 의문형 나왔죠.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란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행복이라고 봤대요.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발전의 의미, 이꼴 정의인 거죠. 즉, 밀은요, 자기 발전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행복하다라고 봤다는 거야. 그쵸? 자, 이어서 봅시다. 밀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정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행복 그 자체라는 점이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래요, 여러분. 삶의 과정 그 자체이다.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삶 자체가 파랑새인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파랑새 이꼴 뭐야? 비유적 표현이죠. 지금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행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게 두 번째 가정이죠.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타고난 개성대로라는 말인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이 밀은요, 아버지가 원해서 무슨 일을 해서 자기 발전을 이뤘다. 이건 행복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타고난 개성이 아니니까.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이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라고 또 물음표네요. 밀은 우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게 바로 지적인 능력의 중요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하는데 그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할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즉 이런 것도 여러분 지적인 능력의 필요성인 거죠. 밀은 주지주의의 관점, 여러분 주지주의는요, 지성, 이성,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점이에요. 밀은 이런 사람입니다.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역접이죠. 밀은 지식뿐만 아니라 즉 어떤 지식적 능력, 지적인 능력이죠.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시한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대요. 인간의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물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성은 뭐다? 지성, 합리성과 마찬가지로 주지주의적 관점이죠. 즉 밀은요 주지주의자로서 결국은 감성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긴 한 겁니다. 이 부분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또한 나열이에요. 밀은요,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한다.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
밀은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이는 그가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도덕적 성숙은 사회성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규정하며 각자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질문은요. 미리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설명문이에요. 그쵸? 자, 근데 밀은요. 행복의 정의를 뭐라고 봤어? 그렇지. 자, 여기 보면요. 기쁨을 주는 상태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쵸? 밀은요. 기쁨을 주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를 행복의 정의라고 본 거예요. 자, 그쵸? 근데 벤담은 밀과 같은功利주의자지만 이 사람은 물질적 쾌락을 중시했다고 하죠. 근데 밀은 물질적 만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이게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을 했대요. 자, 그럼 밀이 생각한 행복의 본질과 조건은 뭐다? 행복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는 것이다.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자립적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방면의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 동정심 이런 것들이다. 자, 미리 생각한 행복의 개념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죠. 근데 이렇게 인간이 자기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적인 능력, 감성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성숙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꽃배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문학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 꾸빼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거는 꾸빼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다가 마음의 병에 걸려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치료해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고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고 여행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갔다가 노승, 늙은 승려죠. 제외해서 자신이 찾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근데 노승이요. 쿠페 씨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하셨소. 책상에 앉아 노승은 꽃배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잠시만요. 그는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꽃배의 기억 속에서보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노승이죠? 꽃배는 마지막 배움을 적은 이유로 목록을 다시 깨끗이 베껴 적었다. 왜? 노승한테 깨끗하게 보여주려고. 창밖으로 중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내다보이고 가끔씩 구름 그늘에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가 태양 아래 다시 빛나기도 했다. 이런 산들을 날마다 보면 지혜로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여러분, 꽃배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행복의 목록을 적은 거야.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노승이 어찌나 집중해서 꼼꼼히 목록을 읽는지 이상하다는 인상마저 들 정도였다. 왜냐하면 이 노승은 삶에서 꾸빼보다 훨씬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늙어서는 대부분 시간을 명상을 하며 보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한 정신과 의사의 행복에 관한 작은 배움을 읽는데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꾸빼는 환자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을 때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 그만큼 깊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가 자문했다. 그럼 봐봐. 꾸빼는요. 노승의 행동을 보며 자기를 성찰한 거죠. 자기는 저렇게 누군가가 준 글을 열심히 읽어본 적이 있나? 라고 스스로 성찰한 거예요.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라고 노승에게서 꽃배가 지금 새롭게 깨달음을 얻은 거죠. 마침내 노승이 읽기를 마쳤다. 그는 꽃배에게 그것이 목록의 원본인가를 물었다. 원본이 적힌 수첩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꽃배는 주저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그러나 노승은 웃으며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래서 꽃배는 할 수 없이 수첩을 내놓았다. 노승은 다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가끔 미소를 지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미소는 비웃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진정으로 만족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꽃배가 보기에 노승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갖고 있었다. 라고 꽃배는 노승에게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금 노승은 읽기를 마쳤고 또다시 수첩의 목록을 살펴본 뒤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이 모든 배움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꽃배는 기뻤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노승이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아니면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노승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먹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꽃배는 높은 경지의 노승과 단둘이 있다는 것에 조금 주눅이 들었고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꽃배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윽고 노승이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꽃배는 문득 깊이 감춰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즉, 꽃배는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노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꽃배는 이것이 지금까지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꽃배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온 하나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이었다. 즉, 여러분, 현실을 그냥 현재를 마주하고 그 자체에서 무언가 감정을 느끼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노승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꽃배는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바로 그 근원적인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 라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를 꽃배와 노승은 느끼고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이 지금 이 순간 하나 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봤어요. 자, 이 작품은 이제 소설입니다. 그쵸? 그래서 서사적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주제통합적 읽기 세 번째 글 한번 가봅시다. 자,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는 여러분,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입니다. 자,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지문은 살짝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번 봐줘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이 있다.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였던 오컴의 이름에서 탄생한 이 용어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배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오컴의 면도날의 의미인 거죠. 즉, 오컴의 면도날의 정의가 나왔어요.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이 원리, 이꼴 뭐다? 오컴의 면도날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컴의 면도날의 목적은 뭐냐면요. 사고의 절약, 즉 절약, 효율성을 말하는 거야.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된다. 최근 심리학에 등장한 진화생물학적 견해는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날, 여러분 이꼴 오컴의 면도날 역할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오컴의 면도날 역할이 무슨 역할? 그치. 사고를 좀 간결하게 하자. 즉 사고를 효율적으로 하자. 사고의 절약 역할이라는 거죠.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화 생물학적 견해가 심리학에 있어서 어떤 설명을 간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생물학적 견해가 심리학에 있어서 어떤 간결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 아직 행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글이.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다. 여러분, 심리학이니까 이거는 그쵸? 아직 진화 생물학적 견해가 얘기 안 나온 거예요.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전개, 이 이론은 뭐야?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죠. 자, 욕구 단계 이론의 전제는요,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게 욕구 단계 이론의 전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역접의 부사가 나왔죠?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그쵸? 욕구 단계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 즉,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문은요.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라는 말인 거야. 잘 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아 성취는 고차원적인 욕구 단계라고 했죠. 이거는요. 고차원적 욕구예요. 상위의 욕구예요.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여러분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매슬로우는요. 이 아래의 하위적 욕구들이 채워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는 거고요.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필요하고요.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채워져야 존경의 욕구를 원하게 되고 존경의 욕구가 채워져야 자아실현의 욕구가 채워진다는 거죠. 이게 매슬로우가 말하는 이론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들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이런 거야. 그럼 생리적 욕구가 가장 대표적으로 식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 그래, 좋아. 근데 먹고 싶은 걸 먹고 나면은 이제 안전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 단계들을 모두 다 거치고 나서,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까요? 이거에 의문을 가져보자라는 거야. 왜 사람은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어서요. 이에 진화생물학적 관점,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이 진화생물학적 관점이 위에서 나왔었죠. 자, 얘를 우리가 한번 좀 중요하니까 따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진화생물학적 견해가요.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간결하게 설명하는 오컴의 면도날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서 간결한 설명을 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여기 나왔죠. 간명하게 설명한다. 오컴의 면도날 역할을 한다.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위적 욕구였죠. 이러한 하위의 욕구를 채우는데 인간의 본질적 욕구, 이게 하위의 욕구죠. 이거를 채우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인 거야. 자, 메슬로우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진화생물학적 견해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아 실현을 해? 예를 좀 봐봐. 내가 유명한 아이돌이 돼요. 이게 자아 실현하죠? 그럼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걸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겠죠. 그니까 자아 실현을 하면 오히려 아래의 욕구를 채우는 게 쉬워지니까 인간은 이걸 바라게 된다. 이게 진화생물학적 견해라는 거야. 자, 이게 봐봐.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전복시켰다라는 건 뒤집었다는 거예요. 메슬로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진화생물학적 견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 아예 뒤집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 아직 안 나왔어. 여기까지 다 무슨 얘기냐면 오컴의 면도날이 어떤 역할인지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본질적으로 들어옵니다. 행복도 오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즉 무슨 말이에요? 행복도 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인 거야. 행복도 간결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여러분, 신맛 뭐야? 비유적 표현이죠. 즉,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여러분, 행복은요, 구체적 경험이다. 이게 이 글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이것, 즉 이꼴 쾌락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야.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거야. 가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지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 위에서 말했잖아. 행복은 가치가 아니래잖아요.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거고요.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 기준이 필요하고요.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이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행복이죠.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이 행복인데요. 이 행복보다 남들 눈에 사력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즉, 인간들은요,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 이꼴 행복이죠. 행복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미국 시카고 대학 CE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다. 여러분, 자, 바로 이 부분에서요. 유명한 대학 교수의 연구를 통해 근거를 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타당한 근거가 되는 거죠. 대학생들에게 2온스의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과 0.5온스의 하트 모양 초콜릿 중 하나를 고르겠다. 예쁜 것을 선호하는 보편적인 심리를 고려했을 때 먹는 즐거움, 여러분 즐거움이 이꼴 뭐다? 쾌락. 쾌락은 뭐다? 행복. 그쵸? 즉 행복은요. 하트 모양 초콜릿이래요. 근데 68%의 학생들은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골랐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초콜릿 모양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더 정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한대요. 즉, 자신의 선택이 뭔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거를 고르게 된다는 거야. 즉, 그까지 모양, 이꼴 모양, 하트 모양 말하는 거죠. 하트 모양보다는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린 선택이 더 합리적으로 남들 눈에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타인의 시선을 더 신경 쓴 거야. 즉, 이 연구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더 예쁜 것을 먹는, 예쁜 모양을 먹는 즐거움, 이꼴 행복이죠. 이 즐거움보다 타인이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더 우선시한 결과라는 거죠.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다. 그 당시 한 학생에게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답이 나왔다.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의대를 진학하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이 사람은요, 꼭 바퀴벌레 초콜릿 모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순간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일상에서 쾌락의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 즉, 평상시에 자잘자잘하게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야.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즉 즐거움 이꼴 행복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라고 글쓴이가 마지막 부분에 주장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올라가서 글의 개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행복은 구체적인 경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하자라는 설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양한 이론 나오죠. 어떤 이론, 그치. 뭐, 바퀴벌레 연구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역시 뭐야? 그 바퀴벌레 연구도 그렇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그렇죠. 자, 여러분, 이 글 역시 행복에 관한 주제 통합적 읽기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총 두 가지죠? 총 두 가지 플러스 세 가지죠? 총 세 가지의 글을 비교해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설명문, 두 번째 소설, 세 번째 논설문에서 각각 말하는 행복이 뭔지 이걸 우리 친구들이 비교를 해서 읽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흐름이 매우 길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끝나도 멈추고 고민도 한번 해보고 질문은 없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